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겨레 정책 배틀 토크쇼 선택 2012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의 사회를 맡은 김종배입니다. 지난주에 노동 분야에 대한 정책 배틀 토크에 이어서 오늘 진행될 주제는 복지 분야입니다. 이 복지 참 말이 많았던 분야죠.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복지 확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론에 들어가면 실행 방법과 이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해서 차이가 좀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유토론 그리고 상호토론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배틀 토크쇼는 한겨레 TV 등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SNS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이 중간에 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도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틀을 전개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 계시다고 이번에 이제 국회 입성하셨는데 어떻게 적응 좀 되셨습니까? 어리버리하고 정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룰 협상팀 원이 되셨던데 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여쭤봤자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대답 안 할 겁니다. 단호하시네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토론 첫 번째 시간은 그 각 캠프의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각각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석훈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죠. 예, 저희 그 새누리당의 그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학창 시절을 거치고 중장년을 거치면서 그리고 말년까지 다양한 어떤 사회적 리스크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리스크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사회적 복합 리스크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복지를 하면서도 어떤 후대에게 빚을 남기는 복지는 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저 복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자활복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자립복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들의 자활의지를 키워주는 복지, 그리고 고용을 통한 복지에서 고용복지를 강조하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기식 의원도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저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죠. 조국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연설문을 거꾸로 지금은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은 토건 사업에서 예산 낭비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SOC는 반드시 하겠지만 우리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그러면서 그런 토건보다는 사람에 먼저 투자하겠다 이런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 가치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가장 큰 핵심은 개별적인 정책을 죄송합니다. 넘어서서 그것이 국가의 비전 차원에서 복지 문제를 다루겠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순히 어떤 총량 지표로서의 어떤 GDP라든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중심의 국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비전이고 철학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가치이자 비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총론 삼아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강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면 좀 각이 좀 더 확실하게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참 많이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에서 어찌 보면 후보 간 쟁점이 좀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쟁점이 되는 그런 좀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강석훈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와 성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게 그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양자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냐가 가장 핵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나 다양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성장만을 강조함으로 해서 국민 행복이 달성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지만을 강조해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균형시켜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성장이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고용 창출형 성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복지 부분에서도 복지가 어떤 성장과 또 분배의 어떤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복지가 가서 저희가 그런 복지의 가장 큰 중심점에 고용복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를 통해서 양자가 연계되고 같이 굴러가는 형태로 향후의 성장과 복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복지와 성장, 복지와 경제와의 관계에서 아주 뭐 가깝게 예로 들 수 있는 게요. 2008년에 이제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입증된 것이 상대적으로 복지가 발달됐던 북유럽 국가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빨리 그 경기를 회복하고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큰 위기 없이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경제 위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남유럽 국가들인데요. 이제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게 이제 소위 복지가 취약한 이제 소위 자유주의 국가 모델들인데, 이런 나라들에서 오히려 위기가 더 심화되는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복지야말로 성장 친화적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와 성장을 따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 세계 경제 위기를 통해서도 그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성과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성장의 결과가 다 대기업, 수출 대기업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골목 상권,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 있어 나라의 경제에 있어 토대가 될 수 있는 어떤 내수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걸 해결하는데 뭐 다양한 경제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 있어서 어떤 생활의 안정성, 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어떤 적극적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토대를 강화시켜 주는 거다.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동 갈등이 이게 심하냐, 이 노사 갈등이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정리돼 해고당하면 곧 죽음이잖아요. 지금 우리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의 연이은 죽음에서 참 마음 아픈 상황인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그거는 바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이 조금 유연화돼도 시장에서 밀려났을 때 국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 변동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취약하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비용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저는 복지야말로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토론은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꼭 제가 끼어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반론을 펴시면 됩니다. 강석훈 의원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기식 의원이 복지는 곧 성장의 토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까? 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 성장의 토대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의미하시는 것이
복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성장이 더 잘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의미하신다면 그 부분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있어서 자원 배분의 문제가 있는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복지를 어떤 무조건 늘리면 우리나라가 사회가 성장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맞는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그 복지 수준의 문제보다 복지 제도의 내용이 어떤 생산적인 복지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복지냐 아니면 그냥 소비적인 그런 복지냐 이런 것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복지가 어떤 사회적으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또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복지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건 다 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은 개념은 아니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경우에 이제 보육 관련돼서 이제 시설들을 굉장히 확충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떤 효과를 낳게 되냐면 당연히 애를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국민들은 복지적 차원의 혜택을 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굉장히 높이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의 어떤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를 높이게 하기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주게 되고 또 삶의 질도 높여주는 다시 말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새누리당에서 늘 얘기하듯이 퍼주기식의 개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일자리도 만들고 성평등도 만들어내고 또 그 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삶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소비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또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구매력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복지와 성장을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구도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튼튼한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복지제도가 상당히 발전돼 있고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 제가 다른 나라니까 이렇게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유럽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취약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거 아니냐. 복지와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은 선순환하는 구조에 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복지 문제를 무슨 좌파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해서 색칠을 해왔기 때문이지 이미 그런 논쟁은 사실은 전 서구에서나 무의미한 논쟁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만약에 김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은 모든 나라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떤 나라는 복지국가를 가지 않는, 그러니까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를 가지 않는 나라도 있고 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제가 여기 스웨덴이 1,500만인가요? 1,500만은 900만인가요? 핀란드가 800만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나라 국민 소득이나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에 맞는 그 나라의 복지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나름대로의 복지제도가 있는 것은 아마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 전통이나 그런 어떤 지배적인 사고 가치관의 차이, 또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저도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김 의원님은 저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한국의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이런 나라, 우리 또 이런 특성, 그 다음에 또 향후에 남북 통일의 또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상황에 잘 적합한 복지를 찾아내는 될 것인가 이것이 저희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복지를 늘리면 잡하고 그런 식의
뭐 사실 그런 식의 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서 성장과 어떤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죠. 그 점 잠깐 네네. 그 예, 말씀하신 예, 것과 예. 연관이 돼서 그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국가고요. 굉장히 그 이제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수입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70% 80%쯤 되니까 그 상당히 120% 예, 정도 이게 되죠. 굉장히 개방형 통상국가인 건 분명한데요. 네. 그거와 복지국가는 별 상관이 없는 게 예를 들었던 인구 900만의 스웨덴이나 400만의 핀란드도 아시다시피 네. 거기도 거의 수출에 의존해서 네. 그 경제가 운영되는 개방형 국가죠. 네. 내수에 기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한편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통해서 굉장히 튼튼한 내부적인 경제 기반들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외부적 충격이 오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에 비해서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일부에서는 아니 거기는 소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처럼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6천만 단위의 국가에서도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복지와 그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그 미국은 전체 GDP 국가 전체 부의 14%를 그 의료비에 지불합니다. HMO라고 해서 우리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이 아니고 민영화된 보험 체제 하에서 굉장히 값비싼 의료비 지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3사가 전 세계 1위를 달렸던 GM, 포드 등등이 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요. 이 GM의 대표적인 예가 그런데요. GM의 임금 총액보다도 GM에서 노동자들의 의료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식 논리로 얘기하면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인 원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국가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보면 전체 국가의 비용 지불로 보면 가장 싼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GDP 대비해서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한 3% 정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양질의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비교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가복지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이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희가 확대하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게 이제 연간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한편에서 보면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가게가 파산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간병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구조하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유지됐을 때 생겨나는 또 다른 그 사회적 부의 생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일정한 부담이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물론 각국마다 이렇게 그 복지국가의 유형이 다르죠. 뭐 SP 앤더슨 같은 학자도 복지국가를 뭐 북유럽 모델, 뭐 보수주의 모델, 자유주의 모델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복지국가라고 하는 추세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도에 당선된 뒤에 100년 만에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하는 이유도 그런 위기를 겪어보니까 이런 좀 국가적인 차원의 복지제도가 기본 틀은 갖춰줘야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각국의 경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국가의 방향, 가치와 관련해서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복지국가가 나쁘다라는 논리는 누구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냐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이고 그로 가는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제가 성경인가요? 그 만난가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어디
이스라엘 그 애굽 탈애굽 할 때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먹을 게 떨어지면은 그걸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만약의 경제라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경제라면 자원의 어떤 제약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복지국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그냥 의료보험을 단순히 확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셨던 뭐라 그러나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양자를 같이 봐주면서 우리가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복지 제도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 나라 캐나다에 놓고 보면 캐나다는 또 아주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형편이 없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한번 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서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수술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된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가면 좋다는 방식보다는 보다 우리 진지하게 재원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좀 논의 범위를 좀 좁히죠. 지금 이제 강석훈 의원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적 특성에 기초해서 볼 때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해야만이 그것이 가장 현실 가능한 모델이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그래야 좀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상태에서 급격한 복지를 확대하게 되는 경우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은 그거는 거기에 뭐가 전제가 되냐 하면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많이 올리고 조세도 많이 올린다 이런 거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을 늘려가긴 가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의 분야가 저는 고용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의 원칙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훈련조차 못 받는 분들에게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일하시는 분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고용복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내용을 관점으로 해서 그런 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복지의 재원을 그쪽 부분으로 좀 더 많이 집중해 나가는 것이 한국에서의 지금 한국적인 여러 가지 상황 제가 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조만간 인구가 줄어든다라든지 또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지금 뭐 대략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한 잠재 성장률 수준은 3%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보는데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10년 내에 2%대 그리고 20년 내에 1%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런 어떤 복지를 통한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확대 그다음에 인력의 제고, 그러니까 고용의 질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 예, 그 보험료 그러니까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급격히 하면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예를 드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럴 텐데.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서 뭐 그 암보험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손형 보험 상품 많이 들고요. 그 실손형 보험 상품의 보험료 부담액이 지금 1인당 평균 10만 원 좀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이제 그 올해 지금 크게 문제가 된 게 갑자기 그 민간 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무려 40%를 지금 보험회사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부가 만약에 건강보험료 40% 올린다 그러면 아마 나라가 폭동이 날 지경이죠. 근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장성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해결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민간보험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우리 건강보험 이 좋은 건강보험 체제에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낸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 민간보험에서 커버하려고 했던 그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유가요. 건강보험공단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와 실제 경비 사이의 이익만큼이 국민들이 보험료로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서비스를 해줄 때 민간 시장에서의 공급에 비해서 이쪽 건강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이 적은 보험료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철학의 차이다. 그거를 돈 있으면 네 돈으로 해결해라는 식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국가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이고, 동시에 이것은 비용의 관점에서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훨씬 더 비용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건 입증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아까 우리 김종배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편적 복지나 복지 확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소득을 발생할 수 없는 우리가 대표적인 두 계층이 있습니다. 그럼 아동부터 18세 이하 이 그 학업기에 있는 친구, 그 청소년까지 태어나서 청소년이 이 기간 동안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부모의 소득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상보육부터 시작해서 보편적 복지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퇴직해서 나이가 들어서 노동시장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거나 혹은 병든 우리 어르신 계층들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젊어서 당신이 벌은 돈 갖고 살 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그냥 우리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처럼 정말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우리 사회가 방치할 거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정말 젊은 시절 헌신하셨던 이 노인 계층 이대로 둘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분들에게 적절한 보장을 해주는 정책을 취해야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그것을 전 노인 계층에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복지로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도 그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률에 여러 가지 변수가 주어진다면 분명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져서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지면 경제의 성장 장려력이 떨어져서 성장률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분명한 거죠. 이제 서구가 70년대 이후에 성장률이 떨어졌던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출산율이 떨어졌던 이 인구학적 변동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보수 진보의 입장, 기업을 하느냐 자본의 입장이냐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출산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출산율을 왜 애를 안 낳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애를 낳고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애를 낳는 걸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그것을 부담해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나가는 것 같지만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서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경제활동 참가율을 또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또 경제성장의 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저성장의 위험 예고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복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출산 구조를 바꿔주는 게 저는 경제 논리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김기식 의원께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 부분에서 이제 가장 1순위는 고용복지라고 이제 그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용복지 좋습니다. 저희도 일자리 복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두 계층이 있습니다. 나하고 태어나서 대학을 입학하던 취업하기 전 단계의 계층들은 그거를 너 일해서 네 문제 해결해라라든지 혹은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소득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너는 부모 잘못 만난 죄로 너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고용복지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요. 어르신 계층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노인 계층의 어떤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긴 해야 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많이 만든다 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정하게 하고 또 정년도 좀 연장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고용시장에 남아있도록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다 이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 가능한 계층에 있어서는 고용복지를 늘려야죠. 그러니까 복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맞고요. 다만 근데 이제 이거를 대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스웨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복지를 확대하는 게 곧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 그 고용복지다, 생산적 복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도 복지 자체가 고용을 늘리고 생산적인 것이고 성장을 견인해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말씀하시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민주당의 그 복지 공약과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 보육 부분입니다. 보육 부분이고 또 노인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노인 부분과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의 공통 분모로 지금 돼 있고 단지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차이가 있다면 아마 이번에 그 민주당 그 공약을 나온 거 보니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전부 월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아동수당제도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대략 추산해 보면 그 돈만 연 한 8조 5천억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 아동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의 중요성과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어르신분들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아동수당 부분에서 6세부터 12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는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 아동 복지 이걸 통해서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깔아 넣었을 때 요거는 우리 둘 다 한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한국 상황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복지 시스템을 가져가려면 어떤 분야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을 때가 고용복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결코 그 아동의 중요성과 노인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아동수당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갈린다고 이제 그 강석훈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상으로 보면 고용복지 정책을 그 제대로 펴가지고 일정한 만약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고용되는 사람들은 한 아이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 직장을 잡고 일자리를 잡아서 돈을 번다면 자기 아이에 대한 양육, 보육 일정하게 그 재원이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논리상으로는 그 얘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동 수당은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보편적 수당 제도들을 그 다채로 도입을 하고 있죠. 이제 그 복지의 역사가 이제 1870년대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처음 이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가 효시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복지제도의 발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으로 보면 이제 보편적 수당 제도로 가죠. 그럴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다 똑같이 애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효과적인 그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서 이 그 모성 기능을 사회화하는 보육을 좀 사회화해주는 부분하고 이런 수당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애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좀 일종의 소득 보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이게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됐던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최하의 지금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에 프랑스가 그랬죠. 근데 이제 그 프랑스가 지금은 상당히 높은 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물론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만 출산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러면 이제 그 기르는 부모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 경제적 임금, 다시 말해서 일해서 버는 임금이 있고요.
이런 복지에서 얻어지는 것을 사회적 임금이라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모여서 그 사람이 한 해 지불할 수 있는 자기 소득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것이 지출로 나타날 때 소위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국내에서 대부분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를 촉진시켜서 국내 내수에 기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그것이 다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이런 소위 전반적으로 큰 틀의 사이클로 놓고 보면 저는 그런 비용의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낭비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분배를 통해서 소위 자원의 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자꾸 이렇게 비용 개념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다. 낭비적인 의미에서의.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코 비용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은 당연히 상식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또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저출산 문제를 그러니까 완화시킬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추계가 자료가 안에 어딘가에 있어서 한 8조 원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8조 원 정도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과연 그 8조 원 정도의 돈을 아이들에게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더 선순환을 이루는 제일 좋은 기제냐, 그거 말고 그런 방식 말고 예를 들어서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성장과 고용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하나고요. 8조 원이라는 수치는 좀 제가 틀렸는데 제가 그 숫자 갖고 얘기할 건 아니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어디에 숫자가 있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건 저도 불확실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방송 제가 보시는 분들이 8조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제가 마시고요. 기억하기에 8조라서 근데 그건 나중에 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투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8조 원이라는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8조 원이면 괜찮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슨 뭐 큰 금괴가 발생이 됐다 이랬으면 8조 원이면 괜찮겠는데 그 8조 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거나 여러 가지 그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8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놓고 봤으면 8조 원의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출액으로 치면 수십조 원의 매출액 8조 원의 세금을 내려면 사실 수백조 원의 매출을 올려야 8조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귀중하게 쓰여진 돈이 보다 좀 생산적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생산적인 방법은 어떤 보다 좀 고용복지적인 측면에 사람들을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일을 잘 못하신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고 이런 관점을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는 상대적으로도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돈을 뭐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낭비다, 뭐 소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저기 아동수당 예산을 자꾸 이렇게 2배로 부풀리시지 아니, 마시고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근데 숫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지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맨 마지막 그 토론 주제인데 사회자 임의로, 그러니까 이 그 토론의 흐름상 미리 당겨서 그러니까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 자, 민주통합당에서 잡고 있는 복지 그 정책에 따르면 그 소요되는 예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 되고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어떤지 좀 밝혀주시죠. 지금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미발표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저희가 12월 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저희가 공약하는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이제 거의 교육까지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 추계를 집권 5년 동안의 예산 추계를 할 것이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할 건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방청을 하고 계시거나 또 방송을 보시는 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자 감세로 이루어진 게 총 100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상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제가 법안을 제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44개 대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조세 감면 규모가요. 그 자체로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한 해 20조씩 이익이 나는데 실제 세금은
법인세율로 따지면 22%니까 당연히 4조쯤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1조 얼마밖에 안 내거든요. 이제 그런 그 대기업이 그렇게 20조씩 이익을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적인 조세 감면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44개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조세 감면 규모가 15만 개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조세 감면 규모보다 더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조세 감면 규모가 19조에서 31조로 늘어났습니다. 조세 증가율보다도 조세 감면 증가율. 감면이라는 건 뭐냐? 세금 깎아주거나 내야 될 세금 안 내게 해주는 제도가 더 빨리 했고 그 혜택이 대부분 다 대기업에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줄여도 우리가 한 해 10조 이상씩 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토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제 저희 문재인 후보의 그 철학, 비전과 관련해서 대규모 토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토건 예산 부분은 추계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국토해양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 교과부에 있는 뭐 학교 예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뭐 규모는 좀 그 어떤 기준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우리나라에 이제 토건 예산만 해도 한 50, 60조 이상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일부 저희가 불필요한 토건 사업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또 한 해 10조, 20조씩 할 수 있죠. 제일 단순한 예로 이런 겁니다. 원래 그 참여정부 때 우리 그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OECD 평균이 25%인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조세 부담률이 한 19%로 떨어졌습니다. 2% 정도는 그냥 참여정부 수준으로 보건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GDP가 한 그 1,100조 정도 되니까요. 한 해만 22조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5년이면 또 그게 또 100조의 예산의 여력이 생겨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저희 공약의 예산 추계를 그 재정 추계를 발표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그것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자유토론도 2부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 2부에서 다시 이어가는데 일단 먼저 그 제가 그러니까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고 그다음에 강석훈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민주통합당은 소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부자 감세 처리하고 그래서 법인세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다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데 소수당이 그걸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토건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지금 뉴스가 나왔지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오히려 5조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토건 예산이. 근데 토건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현실인데 과연 줄일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그 점은 뭐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점 때문에 어제 문재인 후보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두의 토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대선 공약을 마련하다 보면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토건 공약안들이 올라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 SOC 사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단기적인 어떤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그 민주통합당의 의원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지침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다면 또 그런 국정 철학을 갖고 갈 거고요. 대개 그런 토건 사업은 결국은 이제 정부 부처 차원에서의 타당성 검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SOC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 갖고 접근하게 되면 의원들이 아무리 그걸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상당 부분 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것 외에 이제 부자 감세 처리라든가 조세 감면 규제를 대기업에 편중된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새누리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새누리당이 지금 원내 사실 150석이 넘는 이번에 선진통일당 합당하는 바람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제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생산이라는 국회를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하는 설득의 정치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저는 앞서 이제 저는 우리 강석훈 의원님도 아까 계속 복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수 당이긴 하지만 또 집권에서 정부가 뒷받침을 한다면 또 새누리당과도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뜻한 속도대로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도 한꺼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뚜벅뚜벅 가서 복지국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도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나 뚜렷한 국가 비전의 방향만큼 확실히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강석훈 의원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뭐 이 말씀하다면 당연히 이제 김기식 의원에 대한 뭐 반론 성격도 포함을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 참 끝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고, 근데 저는 한 두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기식 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그 19%로 떨어진 그 조세 부담률을 21%로 올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이 2%에 대해서 감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 세금이 좀 너무 빨리 오른다라는 그때 다양한 뭐 세금을 우리나라가 성장하면 할수록 세금을 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더라도 그게 너무 빨리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국민적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여정부 5년간 올라간 조세 부담률이 1.7%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를 2% 올리는 게 아주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2%포인트 인상은 사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세 부분, 감세된 부분이 100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만 100조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100조 원을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그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걸 보면 지금 무상의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바꾸셨습니다만 무상의료를 한다고 할 때 보험료 부담이 또 제가 기억하기에 2014년부터 매년 5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냥 보수적인 추계로 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추계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이 세금 부담 각종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부작용이 없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뭐 이렇게 조세 부담률을 2%포인트씩 올린다거나 또는 갑자기 세금을 글쎄 100조라고 그냥 말씀하셨을 때 5년이라고 쳤으면 1년에 20조 원일 텐데 20조 원의 세금을 이제 19%에서 21%로 가는 건 당연하고 그럼 20조 원은 당연히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마 국민들께서 느끼시게 되는 조세 부담이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민주당의 그 4+1 무상정책인가요? 그걸 발표하시면서 한번 재원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4조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56조. 156조인가요? 네, 156조 정도를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또 문재인 후보께서 민주당에서 또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또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총액 규모에서는 그런 총액 규모를 어떻게 조달해낼 수 있을지 사실 매우 걱정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이런 기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다양한 그
그 복지제도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 예상치가 지금 2020년 되면은 거기서만 한 14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냉철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패키지는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발표한 패키지가 약 80조 원 정도 됩니다. 80조 원 정도 되고 저희는 그 80조 원에서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좀 더 추가가 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은 60대 40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어떤 그 세금 부담으로 더 드리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아끼고 또 절감하고 또 조정할 건 조정해서 한 60%를 저희가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40%를 국민께 그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것을 어떤 세율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비과세 그 감면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민주당이랑. 근데 이제 저희는 민주당이 일률적인 비과세 감면 말씀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에서 감축한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6대4 비율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강석훈 의원께서는 계속 주어를 국민으로 이제 쓰셨는데 김기식 의원은 주어를 국민으로 쓴 게 아니라 감세 혜택을 받은 부자들, 네. 그다음에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 기업 감면 혜택은 지금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감세 혜택을 받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네네. 전혀 그 정책이 없으십니까? 예를 저희가- 들어서 세율을 다시 올린다든지 예. 이런 계획이 없느냐라는. 저희는 지금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저희는 그쪽 부분은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 그 과세하는 범위가 지금 좁은데 그걸 더 확대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율을 올리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누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누진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 어떤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20%가 전체 84.4%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상위 20%가 85%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거기서 세금을 더 올려서 그럼 상위 20%가 95%를 내는 게 맞는 그런 세금 전략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거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방청객 질문을 받고 다시 네.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방청객 손을 좀 들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이번에 또 관심이 생겨서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보건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공약 중에서도 정신보건의 부분에서는 거의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정신보건 부분에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건 또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충청도에 있는 꽃동네가 충청도의 꽃동네가 재원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재원을 100억 원을 충청도에서 지급했다는 그 말이 듣고서 거기서 또 요구하는 게 거기 그 꽃동네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거의 80%가 외지인인데 그것을 왜 우리 그 음성군에서 지불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이번에 또 그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국고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노동력으로서 필요성이 있어야만 그 계층이 대선 공약에 주목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질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소외도 아니고 아예 배제시켜버린 그런 논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친지나 그런 사람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책이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그 두 의원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 정신 장애인 인구가 몇만 명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관한 복지, 그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그 발전 전략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뭐 마련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 김기식 의원 몇 분인지 알고? 죄송합니다. 그 대책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근데 그 수많은 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예. 저희도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복지 영역에서 제가 아까 어린 아동 이런 부분이나 일할 수 없는 노인 계층에 있어서는 이거는 시장의 논리라든가 고용복지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제 장애인 수당을 인상하고 또 연금을 좀 인상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소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 사회가 그런 어떤 이런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사회 서비스 영역을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국가가 다 일일이 할 경우에는 국가 조직이 너무 지나치게 팽창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협치 개념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지역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후보가 그런 공약을 지금 주로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시설 이용 문제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은 주로 시설 수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수용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반인권적인 사례들, 우리가 도가니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상당히 그분들의 인간적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 위주의 장애 정책이 아니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비시설적인 어떤 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후보가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석훈 의원도 답안지 내셔야 됩니다.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사실 모르겠고요.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획일적인 등급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총체적으로 장애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장애인 문제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장애인 수당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 문제도 이제 충분한 액수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도와드릴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또 장애인 자활, 그러니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도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장애인 문제보다도 저희가 말씀드린 건 주로 눈에 보이는 장애인의 문제였는데 아마 눈에 안 보이는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마 이런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적 질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케어에,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눈에 보이는 장애분들과 유사하게 어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보다 좀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힐링해 줄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캠프 모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예, 묻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재원도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재원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고용보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불법 수급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특히나 청년 실업자들 같은 경우 이제 아예 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세수 파악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청년 구직 촉진 지원금은요. 30만 원 아니고 저희가 5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반값 등록금 할 때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4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있는 집 아이들은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학점도 잘 따고 스펙 잘 준비해서 그 취업을 하는데 그 어려운 집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과 시간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그러니까 불이 안 좋은 조건을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취업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차라리 청년구직 촉진 지원금을 줘서 그거 갖고 자기 능력 개발을 해서 빨리 조기에 이런 정규적인 좋은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청년들이 빨리 직장에서 자리 잡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더 낫고 또 그분들이 저희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임금 소득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곧 세금을 또 내는 계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는 비용이 선순환하게 되겠다. 복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고용보험에 있어 불법 수급자 문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행정 통합 전상만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돼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은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 문제의식은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사실 자영업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수준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이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이라도 받는데 영세한 자영업자 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받는 이 폐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좌절들과 생활의 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청년 구직 촉진금만이 아니라 자영업, 소규모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장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도 실업수당과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일정하게 주되 그거를 6개월 단위로 심사해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일하고 싶으나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김기식 의원 답변만 들으시면 됩니까? 강석훈 의원 답변도 같이 들으시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자 대책 혹시 캠프에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그 데이터 정확하게 찾느라 잘 못 들었는데 민주당 의견은 좀 다른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청년 실업자에게 어떤 그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훈련 조건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구직 훈련이, 그러니까 직업 훈련이나 자기 어떤 구직 활동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 참가의 조건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 패키징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간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월 50만 원을 훈련 조건부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여러 가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아까 의견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구직 조건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방청객 질문 이 정도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유토론을 이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언 시간을 2분으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 분야, 그다음에 이 노후 대책 분야, 보육 문제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토론은 가급적인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반론을 듣는 네. 이런 순서로 좀 잘게 썰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의료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 낸 지금 공약은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겠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 인상이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으로 제한이 된다고 할 경우에 1인당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될 수 있는지 혹시 뽑아보셨습니까? 이제 그거는 그 자체로만 저희가 추계할 수는 없고요. 네. 다른 이제 지금 건강보험상에 저희가 이제 간병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출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네. 지금 해서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요. 물론 건강보험료의 일정한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연간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 실손형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 실손형 보험 상품을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에 저희가 추계하게 할 때는 5분의 1 정도의 보험료만, 건강보험료만 더 내도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단계 수준에 가 있다, 이런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체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제도 개혁들이 모색돼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 참여정부 때도 추진이 됐던 겁니다만 최근에 건강보험료 재정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제비 증가입니다. 약값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값 계약제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약제비 비중의 증가들을 막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좀 재정의 여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의료보험가에서 이제 그 실손보험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할 경우로 이것에 대한 부담이 이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비, 그다음에 그래서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알았을 때를 대비한 또 생활비 지원, 목돈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단순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많은 부분은요, 그런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중대질병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간병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환자에 들어가면 간병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본인이 하면 본인이 소득이 없게 되고 간병인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병원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입원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장해주기 시작하면 저는 실제로 그런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될 동기도 떨어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올해 지금 건강보험,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 실손형 보험 상품의 보험료만 지금 30에서 40%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폭 인상해서 지금 실손형 보험 상품 가입자들의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제가 국회 정무위에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지금 제도 개혁이라든가 규제들을 막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문재인 후보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제 얘기는 복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재정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석훈 의원께 여쭤보겠는데, 아까 이제 의료복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방안이 별로 이제 제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한테도 2분 전 넘게 주실 네, 거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숫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거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8조 5천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경우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하기를 2013년에 4조 3천억 해서 2017년에 6조 5천억 해서 6조 5천억 해서 5년간 전부 27조 원이 드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90%로 보장률을 올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추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적게 추계하는 분들도 많이 추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당학회가 추계한 거를 보면은 연소득 4천만 원에 자녀 한 명을 둔 40대 가구가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12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는데 평균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연 1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패키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리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실손보험과 지금 연간 100만 원 이슈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치료비 중에서 보험에서 적용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비급여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챙겨주는 거 말고 막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안 커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손보험을 많이 드는 이유가 건강보험을 웬만큼 확장을 해도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제 리스크를 느끼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공적 건강보험을 확대해도 실손보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100만 원 이슈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또 다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있는데, 문제가 더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이제 100만 원을 한정하겠다는 것은 비급여 부분을 전부 급여 부분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거 말고 자기가 내던 부분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다양한 비급여 처리를 막 늘릴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 전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당의 의료보험 정책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제 문제 이런 게 이제 약값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약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좀 이렇게 거품을 빼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집안에 사람 한 명이 병에 걸려서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재정까지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4대 중증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의 총선 공약이고, 아직 저희 대선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중증 질환을 숫자를 더 늘려서 적어도 병원에 가서 집안에 한 사람이 아파서 집안이 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료 부분의 공약의 가장 핵심이고,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암, 뇌질환, 뭐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4대 가장 많이 병원비가 많이 들고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의료 체계에서 비급여로 해결됐던 것들도 모두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예, 그쪽 부분은 이런 방안이 4대 방안, 4대에 대해. 좀 잠깐 제가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은 또 다른 분야가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 사실관계에 관련된 부분만 하나만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딱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동수당도 자꾸 저희 공약을 왜곡하셨는데, 이번에 그거 뭐 잘못 아신 거 같으니까? 아니, 아동원은 그러니까 4조인데 제가 2배를 올린 건데요. 아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면 비급여가 막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낸 공약은 연간 100만 원과 함께 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면적으로 급여 항목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인정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가 있기 아니, 때문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돼.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연간 100만 원으로 해놓으면 병원에서 막 비급여를 늘려가지고서는 결국 또 다른 비용 부담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는 않다. 저희는 지금 현재 비급여돼 있는 부분들을 급여로 갖고 들어와서 그 범위 안에서 100만 원 연간 부담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새로운 암이 발견돼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겼을 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가가 심사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급여 항목으로 넣는 거죠. 지금 있는 건 다 급여 항목으로 보내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근데 불필요한 급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성형인데 불필요한 급여가 아니 성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성형은 급여를 안 아니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아니죠.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들 아직 급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있는 병원 진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저희도 100%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 암이 걸려서 병원에 한번 가보신 분은 얼마나 그 비급여 항목에 한번 그 주사 맞을 때 얼마나 비싼지 그런 걸 잘 아시거든요. 그거는 다 급여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하나만 더 짧게 짚고 이 상호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여기서 다 짚지 못하는 거 상호 지정 토론에서 그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서 안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 문제인데 네. 반값 등록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값 등록금 실현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박근혜 후보가 네. 뭐 이렇게 단언적으로 잘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반값 등록금을 하되 민주당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반값을 하는 건 아니다. 소득에 맞춰서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은 거의 무료로 다니게 하고 좀 부담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반값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 네. 새누리당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반값 등록금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일 때는 왜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됐을까요? 글쎄 이제 박근혜 후보가 네. 집권 여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게 이해하실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예. 혹시 반론 있습니까? 아니 그 구체적으로 반값 등록금 방안들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네. 실제로 어떻게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는 지금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네, 아니요, 예, 차등 예. 지원의 문제고요. 예. 그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지금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저희 당 걸 다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하위 20%에게는 전액으로 등록금, 그러니까 장학금 형식으로 준다. 네. 그 다음 계층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또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주는 장학금을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되 최하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정확하게 좀 김기식 의원님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토론이 계속 물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방안이 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방안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나갔던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기존 제도들을 약간 일부 보완하거나 그걸 이제 무이자화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 내용을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총선 때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고요. 또 지금 이번 오늘도 문재인 후보가 우리 당의 상임위원장 간사 모두 모아놓고 반드시 이번 11월달 정기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거를 국가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집권한 뒤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률을 개정해서 우리가 고등교육교부제와 관련 교부금을 우리가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겠다. 우리나라 지금 등록금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반값이면 지금 한 6조 정도 되는 건데요. 기존의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라든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한 2조 8,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3조 정도의 국가 부담을 하게 되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년도에 2013년도에 국공립대학은 전면적으로 저희는 하겠다는 거고 2014년도에 사립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왜 시차를 두냐면 사립학교 사학재단들이 그 학교 재정을 막 빼먹고 그 부정부패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런 사립학교의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고 또 사립학교들이 해줘야 되는 장학금이라든가 재단 전입금 같은 거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라든가 오히려 학교 등록금 받은 것을 재단에 빼먹는 이런 것들을 다 봉쇄해 놓은 다음에 사립학교는 2014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2013년도 국공립대학교, 2014년도 사립학교를 반드시 한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적으로 내는 공약입니다. 자, 강석훈 의원에게 네. 그 반론 기회 딱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반론이 일단 그 등록금 전체 액수가 14조 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12조 원 갖고 계획한 것은 조금 제가 아는 거랑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고 14조 원이 널리 알려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고 올해 지금 정기국회 예산사에서도 지금 올해 MB 정부 하에서 예산이 증액한다 하나도 막 되게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박근혜 후보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많이 하진 않지만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반론 펼 거 있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해도 됩니까? 어차피 한 번 더 하셔도 저는 이렇게 1분입니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대표가 무슨 힘이 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세종시 가서는 세종시를 지킨 거는 본인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고요. 근데 사실 문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박근혜 대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무상급식이 쟁점화됐을 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300억씩 예산 낭비해가면서 주민투표 강행할 때도 침묵했고요. 반값 등록금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무산됐다가 황우려 대표가 되고 나서 하겠다고 했다가 그거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안 된다고 나서 할 때 박근혜 대표 침묵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걸로 과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자, 말씀을 저는 믿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저는 이 막판에 말씀을 그렇게-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포지션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그건 그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여건에 맞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각 어떤 여건에 맞게 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등록금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 못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등록금이 된 게 다 언제 됐냐 하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다 된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등록금이 올라서 오늘의 등록금이 됐고 MB정부 들어와서는 등록금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갑자기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상호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는데 원래 그 한 분당 2번씩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질의응답이 짧으면 2번의 기회를 드리고 만약에 시간을 계속 무시를 하신다고 한다면 한 번의 기회를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직권으로. 네. 자,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먼저 강석훈 의원께 예.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김기식 의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 국회에서 만나면 존경하는 김기식 의원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하고 예. 똑같네. 예, 존경하는 김기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가장 이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164조 원 패키지에다가 지금 새로 이제 아까 비관한 예로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것들 27조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셨던 그 어디죠? 그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이것도 또 수조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패키지가 거의 제가 다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164조 원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 없이 이렇게 200조 원에 가까운 패키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저는 아동수당이 그 5년 하면은 20조 들죠. 네. 근데
4대강에 22조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아마 한 30몇 조 들어갈 텐데요. 저는 4대강보다는 아동에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무상보육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요. 집권 초기에 바로 아동수당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보육 부분을 완비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점은 저희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행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상보육 부분과 아동 양육수당 부분이 지금 또 있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증세 일정 부분에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김종배 그 사회자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는 국민의 부담을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서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혜택을 누렸던 부자 감세, 감세 혜택을 누렸던 분들에게는 이제 정상적으로 좀 세금을 내달라. 저는 근데 증세보다는요. 저는 조세 정의의 실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소득 총액이 금융 자산 소득보다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자산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융하고 부동산 자산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 이거는 저는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이런 금융이나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일해서 내는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없거나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가능할 거다. 알겠습니다. 안 짧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기식 의원께 질문 권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복지는 복지만으로 놓을 수 없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정책까지 종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근거였던 줄부세, 줄이고 풀고 세운다라고 하는 줄부세 정책의 원조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과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지금 재원 대책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부자 감세 처리하는 여러 가지 조세정의 실현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최근에 보여주는 이제 재벌개혁 포기 선언,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을 박근혜 후보가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후보의 정책 브레인이신 우리 강석훈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1분에 대답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예, 예.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정정할 것은 아까 보육수당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약집에 보면 2013년 8세 미만에 대해서 우선 시행한다고 하셔서 이게 4조 4천억 원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보다 다른 소득이 더 많다는 데이터는 제가 어느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소득 중에도 60%가 노동소득 정도인데 다른 소득이 60%보다 더 큰 게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나고 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줄풀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줄풀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세금을 줄이고 부분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부분은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 세금 줄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인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푼다라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푼다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규제이고요. 그 다음에 세운다고 했을 때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뭐 어느 시대나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기조가 변화한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조 위에 지금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 세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글쎄요, 뭐 어떠한 근거로 해서 경제 민주화 포기선을 했다고 이렇게 존경하는 김기식 의원께서 이렇게 퍼블릭에서 말씀하시는지. 국민행복추진위원장께서 하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민주당식으로 어떤 재벌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를 가하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 그런 식의 경제민주화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고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저희의 재원조달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가 아끼고 조정하고 해서 60%를 먼저 마련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세원을 확대하고
방식으로 지하 경제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비과세 감면 등 축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호 지정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두 분들 시간을 엄수할 약속을 하면 제가 한 번씩 기회를 더 드리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NS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정도만 지금 질문을 소개하고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전세값 치솟고 있죠. 여기에다 월세 비용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이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주거 비용을 낮추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두 의원 모두에게 지금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의원부터. 예, 일단 짧게 해주세요. 네,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요 전세값이나 월세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4년 정도를 보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비용을 줄여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획기적으로 늘려서 정말 서민들이 값싼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지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상인 계층까지 좀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 싶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짧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강석훈 의원도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김 의원님이 하신 그 정책이 매우 좋은 정책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 차차 상위로 확대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과 연관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정책은 그런 구조적인 정책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그 전세값이 급등하거나 월세 부담이 있으신 경우 분들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확대하고 거기에 저율의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많이 이번에 기금도 확대하고 이런 방식을 가장 그러니까 그 고통을 분담드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 의원께 이제 드리는 질문이 접수돼 있는데 먼저 강성훈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복지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안 된 것 같다고 이걸 좀 밝혀달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저 우쭈쭈쭈가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5세까지 저희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걸 저희가 맨 처음에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 보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요새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고 또 그쪽 그 보육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명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적절한 소득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제 그쪽 못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정책 패키지로 아직 발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시간제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내일 모레쯤 아마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식 의원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무상복지로 인해서 복지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무상복지로 복지질이 떨어지는 영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경석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가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청해놔야 한 2, 3년 뒤에 국공립 어린이집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만큼 오히려 국공립시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질 관리를 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노인 요양보험을 들여왔습니다만 그게 지금 주로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 보육시설만이 아니고 공공의료기관도나 이런 장기요양시설도 공공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어르신들께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히려 우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NS 질문까지 소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 안 한 게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빨리 좀 발표 좀 하세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발표 남았습니다. 아직 민주당은 그저께인가 많이 다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후보가 되시고 나서 그 주요 공약 5대문 네 관련돼서 이제 공약들을 발표했고요. 그러나 그건 이제
주요 공약 이외에도 지금 이거 단일화 이후에 본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하자고 제가 드린 말씀 네, 아니에요. 네, 그 네. 본선에서 또 저희가 정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좀 구체적인 그 복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강석훈 의원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자, 마무리 발언은 김기식 의원부터 네. 짧게 해주십시오. 2분입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복지국가 말만 들어도 참 가슴 뛰는 일이고요. 복지국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또 과거 복지를 이야기하면 좌파 사회주의 이야기하던 새누리당에서도 이제는 복지를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만큼 복지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는 철학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복지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을 판단하실 때는 그것이 단순한 개별 정책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는가, 또 복지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든가 노동 민주화 같은 이런 정책과 잘 조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저희 민주통합당은 그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 지향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가의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12월 19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 강석훈 의원님.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민주당도 저희 새누리당도 다 복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어떤 젊은 워킹맘이라고 그러죠. 워킹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정부에게서 이렇게 보육수당을 받고 이렇게 수당을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은데, 그 받는 순간, 그 순간에 걱정이 되는 거는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복지 수당이, 이런 것들이 혹시나 내 아이가 커서 갚아야 될 빚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누가 책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후대에게 빚을 남기지 않고,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정으로 복지를 고민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을 앞으로 많이, 지금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100분 동안 복지 분야를 놓고 이 두 분의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10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00분 해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이 100분에 다 소화하려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 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 토론을 보고도 아마 그 아직 갈증이 풀리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 각 후보의 공약집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미진한 부분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좀 주인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은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경제민주화고요.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